수목 관리에서 이제 비배라는 거는 일반 채소 작물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를 않고 또 많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무, 배추나 이 뭐 원예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원예 그 채소 작물들은 진짜 비배를 하루만 달리해도 상품성이 떨어지고 완전히 농사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면 뭐냐? 시중에 내 팔기도 어렵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밑거름, 퇴비 같은 걸 밑에다가 충분히 주고 하지만 매일 물 주고 따고 비료 주는 거예요. 그게 일과예요. 아침에 따면 한쪽에서는 선별해 가지고 출하하면서 물 주고 또 비료를 2, 3일 만큼 해야 됩니다. 속효성 비료들은 분실을 해야지 한 번에 많이 줬다고 한 달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실을 해서 한 3일 정도마다 계속 비료를 해야 유지가 스태미나가 유지가 돼서 오이가 비대 안 되는 게 거의 없이 다 따져요. 그렇게 해야지 한 번만 쉬어버리고 오이를 하나만 종자가 들도록 늙혀버리면 위에 오이가 두세 마리 안 커버리잖아요.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 작물은 굉장히 시간도 다투고 바쁩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 수목에 대해서는 좀 느긋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묘목 사러 오는 분들이 제일 첫 번째 제일 곤란한 질문 하는 게 뭐냐, 뭐 심으면 돈 됩니까 이래요. 뭐 심으면 돈 됩니까? 뭐 심어서 돈 될지 다 돈이 되긴 되는데 돈 많이 버는 거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거 전 모릅니다. 그거 알 것 같으면 제 혼자 농사 다 짓고 대한민국 한국은행 돈 다 벌죠. 그래서 대답을 하고 어쩔 수 없어요. 흐름인데 흐름이에요. 이게 주기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구시대 사람이 돼 가나 봐요. 왜? 마음이 벌써 달라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몇 년 전에 3년, 4년 전에 개똥쑥이 난리가 났어요. 예, 개똥쑥이 난리가 났어요. 막 개똥쑥 종자 어디서 얻어? 시골에 가면 있어요. 갯가에 막 나 있어요. 그 종자라는 게 머리카락 잘라는 것보다도 더 가늘어요. 바람에 막 날아가요. 개똥쑥은 특성이 다른 쑥하고 틀려서 숙군성이 아니에요. 딱 종이 말라서 열매가 한 번 맺으면 일생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씨가 워낙 많이 생기고 가르니까 그냥 조건만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 개똥쑥을 몇 군데서 트레이 육묘를 해가지고 한 포기에 뭐 600원, 800원, 소매는 조금 큰 5치포트 심어서 5,000원에 소매하기도 했어요. 뭐냐면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이미 개똥쑥을 갖다가 5,000원씩 팔고 2,000원씩 팔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돈 버는 걸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재미를 한 2년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방송 탓이고, 그러고 나서 재작년 봄에 어떤 방송에서 대학 교수가 개똥수가 아무 효과도 없다 딱 해버리니까 다 갖다 내비리기 바쁜 거야. 하나도 안 써. 지금 하나도 유통이 안 됩니다. 그 씨들이 드문드문 나요. 지금도 저도 몇 포기 갖다 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좁아가지고 금방 불처럼 탁 켜졌다가는 그냥 사그러져요. 또 하나, 작년에 금년 봄에 일어난 거, 작년 재작년에 일어난 게 삼채. 삼채 저 히말라야 시대에 우리나라의 부추 같은 식물입니다. 거기서 막 구근을 수집해가지고 들어와서 삼채 종자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농가에 막 텔레비에도 전국 뭐 텔레비에도 몇 번씩 나왔어요. 농가 방송 뭐 있습니까? 저 요즘 저 기억도 안 나는 잘 안 보여.
예, 신문에는 뭐 물론 나오고요. 신문에 낼 거 없으면 그런 거 뭐 몇 번씩 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팔았는데 삼채 사실 부추보다 맛이 없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부추 더 먹으면 되는데 삼채 그건 뭐라고. 그리고 약효가 좋다고 과대선전해가지고 개똥쑥이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가지고 그랬듯이 마찬가지. 금년에 봄에 삼채 가져온 사람들 거의 못 팔았어요. 싹 사그러져 버렸어요. 안 합니다. 금년에 또 뭐가 떴느냐. 방송에 한번 타니까 일반 항암제에 만배 효과 있는 거 뭐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그라비올라라고. 네, 그라비올라라고 떴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 안 드리는 걸 개발한 품목이 포포라는 게 있어요. 포포. PAW 영명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미국까지 가가지고 제가 야생종도 이렇게 몇 가지 수집하고 이랬는데 그게 경기도 포천에서 한 20년 전에 심어져서 나 있고 지금 신구 식물원에 가면 두 나무가 있습니다. 따요. 종자가 많이 들고 재래종이라 그러지. 그런데 그 식물이 같은 과 식물인데 포포는 이 온대지방으로 해서 발전한 식물이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라비올라는 열대식물화 된 거예요. 진화하면서 같은 과 식물이에요. 종자도 거의 비슷하고 잎이나 모양도 비슷합니다. 이 그라비올라가 봄에 떴어요. 그게 제가 직접 알지는 않고 제 잘 아는 사람이 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쪽에 정릉 수목원 있는 쪽에. 한 5년간 고생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팔겠나, 되긴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고생 아무리 해도 농사꾼이 대박 터뜨리려면 누가 붙어야 돼요? 입 잘 벌리는 사람, 아나운서들, 매스메디어 이게 방송체가 매치가 돼야 돼요. 방송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방송에 한번 딱 나간 거예요. 그라비올라가 저는 뭐 검사도 안 해봤지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일반 항암제, 우리가 저 일반 환자들이 먹는 항암제에 만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배면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만배를 믿을 수가 없어요. 5%의 유의차만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건데 만배라 그러면 이건 몇 배입니까? 엄청난 수치예요. 이건 극약이에요. 극약. 말하자면 실제 만배가 있다면 극약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또 한 번 쏟고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4포기 심어서 3년생을 화분 하나에 6만 원, 1년생 이파리 한 대여섯 개 붙은 거 5천 원. 쫙. 그분이 한 45억을 탁 금년에 거둬 드려버렸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45억을 한번 번다는 건 대단하죠. 여하튼 예, 그래 됐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그분이 딱 인터넷에 떠가지고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들이 포포종자 5알에 7, 8천 원 뭐 이렇게 해서 막 광고가 나가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 날 보고 해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200원씩 줄게 한 알에. 재배해봐. 아이 난 그런 걸 안 해. 사기성 같아. 어떻게 일반 항암제에 만배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하냐. 그건 사기야. 개똥쑥도 그랬는데 이거 또 사기야. 그래갖고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빨리 해서 빨리 하면은 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원예에서는 뭐 몇십 킬로 흘러다니는 걸 싸게 사가지고 농가에다 줘가지고 발화시켜가지고 한 30도, 28도에서 30도 되면 한 2주일이면 올라와요. 잘 커요. 금방 이렇게 쑥 자라가지고 이파리 몇 개 붙어요. 이게 열대식물이다 보니까 10도 이하만 되면 이게 생장이 제대로 안 되는긴 하는데 포포나무하고 똑같습니다. 크면. 이게 포포는 제가 개발한 건데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7, 8년 됐는데 제가 재작년에 국제원예에다가 12,000본을
넘겨주고 거기서 팔기 시작해가지고 큰 나무들이 지금 좀 나옵니다. 꽃이 피고. 제가 보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정원에 심을 수 있는 과수다. 감보다도 월동력이 강하고 항암 성분도 높고 나무가 첫째 잡병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것은 개발해 놨더니 저는 몇 개 못 팔고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돈 다 벌었어요. 이 비배라는 거는 영양을 줘서 잘 기른다는 뜻이죠.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양분은 이제 쭉 그 표에 보시면 무기영양 양료가 있는데 작물별로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 없는 게 아무리 좋은 비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준에 맞게 능력에 맞게 안 주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충주 비료 공장이 처음 생겼을 때 외국에서 그전에는 외국에서 원조 내지는 우리나라가 전부 비료를 사왔잖아요. 유한, 중과석, 뭐 카리. 그런데 카리는 아직까지도 원료가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요소만 한 숟갈씩 이렇게 던져주면 옥수수가 한 5일, 일주일만 되면 시커멓게 올라와요. 이 요소 비료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한번 짐질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비료를 이제 그때는 배급, 그 집에 배급식이야. 반장이, 이장이, 반장이 나눠줘. 그 집엔 땅이 몇 평이니까 뭐 몇 포, 뭐 몇 포. 비율대로. NPK. 지금은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잖아요. 그땐 복합 비료가 없었어요. 단비. 그러니까 유한, 뭐 중과석, 카리. 이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석회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비료를 타러 갔는데 창고 뒤에 염화가리는 다 싸져 있는 거예요. 안 가져가. 배급을 해서 돈 다 낸 건데 그냥 몇 년째 쌓여 있는 거예요. 염화가리. 그래서 중학교 때도 우리는 농과를 배웠으니까 염화가리를 왜 안 쓰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카리 비료를 안 써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그래도 쓰면 필요하니까 준 건데. 그러자 어떤 사람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염화가리 쓸 데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어디다 쓰냐? 모짜리판을 했는데 항상 이게 벼가 그 추락이라 그래가지고서는 도열병이 생기고 시커멓게 자라요. 비료를 늦게까지 남아 있으니까 모짜리 핸드는 비료를 빨리 모를 길러서 내야 돼. 이게 모짜리를 대개 전체 면적의 5%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20분의 1.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모짜리도 공장에서 그냥 모판 상자 해가지고 자동 내니까 그런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20분의 1을 모짜리 논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가 좋은 논인데 거기가 쌀이 제법 나오는 데인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염화가리를 몇 바가지 갖다 얹혔더니 아주 쌀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온다. 이게 뭐냐. 적정 시비 중에 3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질소질만 있으면 잎만 무성하고 결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염화가리가 이제 점차 없어지더니 이것도 다 필요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염화가리 감자 심는데도 염화가리를 조금 넣어준 거 하고 염화가리를 안 주고 질소질만 주고 퇴비만 한 것보다는 염화가리를 넣은 게 알이 굵고 감자가 키가 덜 크고 좋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이제 다 쓰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준 건데.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처음부터 다 농사 베테랑은 안 해요. 옛날식으로는 돼요. 왜? 나무째에다가 그냥 변소죠, 말하자면. 나무째에다가 화장실 보고 그냥 뒷간 쳐가지고 재에다 재고 이래가지고 나무째 가지고 메밀 풀고 옥수수 심을 때 이렇게 한 줌씩 놓고 그렇게 했던 것하고 이 화학비료, 속효성 전문적인 걸 갖다가 주는데 적정량이라는 걸 모르고 주던
그런 스타일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 무기양료에 하는 건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삼투압 현상에서 이제 전부 흡수가 되는데, 삼투압 현상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돼지 오줌통, 저희들 공이 잘 없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고무공 처음 차봤나 그런데, 그전에는 집 가지고 이렇게 새끼 꽈서 집공 만들어 가지고 차기도 하고, 논에서 가을에. 돼지 잡았다 그러면 돼지 오줌통을 어른들이 빼줘요. 그럼 돼지 오줌통 안에다가 소금을 한 놓금 집어넣고선 물에다 잠깐 꽉 매가지고 넣어 놓으면 오줌통이 땡땡해집니다. 그럼 돼지 오줌통 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돼지 오줌통 공이지. 축구공. 예, 그게 삼투압을 이용한 이 물의 흡수죠. 그게 삼투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투막이라는 건 비닐이 뭐 삼투막이냐 그건 아니고, 삼투막이라는 거는 농도가 짙은 쪽에서 옅은 쪽으로 농도 짙은 쪽에 물질이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그런 현상으로 이게 흡수를 합니다. 식물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경수를 다룰 때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농도죠. 그래서 비료를 너무 한꺼번에 과다하게 해주면, 비료를 줘서 잘 기르려고 그런 게 농도가 진하면 흡수를 못하고 뿌리가 오히려 뿌리에서 물을 빨아내 버려요. 비료를 가까이 많이 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결국엔. 잘 살으라고 준 비료가 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이거는 농민들은 손끝에서 이게 적정량을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초심자들은 그 데이터가 그렇다고 일부러 다 시험을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땅에 따라 틀리고 기온에 따라 틀리고 하는데, 이걸 다 한다는 게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와야지 일일이 체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도 요점을 말씀하신 게, 여기 클래스메이트가 되신 분들이 다 좋은 아이들을 장점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면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대단한 공감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집에 가면 생선을 좋아하고, 누구 집에 가면 육고기를 좋아하고, 어느 집에 가면 소고기만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만 좋아하고 돼지고기나 이런 거는 먹지 말래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자꾸 기름이 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은 질소질을 좀 더 줘야 되고, 어떤 놈은 질소질을 많이 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맨 밑에 착박지가 아니고 척박지인데, 착박지라고 미스타이프가 됐네. 척박지에서 잘 되는 것들이 옛날에 60년대 사방공사 할 때 많이 쓰던 나무들이 다 이 척박지에서 잘 되는 것들이에요. 소나무, 쌀이나무, 아카시아, 오리나무. 그런데 일설에는 일본 놈들이 아카시아를 심어가지고 한국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요, 농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후쿠오카 이쪽으로 가보면 한 30년 전에, 3, 40년 전에는 경지 면적의 8, 90%가 나무였어요. 나무였답니다. 그때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그게 줄어서 지금은 한 15%가 안 돼요. 그런데도 한 1년 있다가 보면 한때기가 나무밭이 없어지고 과수원이 되고 논이 되고 이래요. 변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면, 희망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공부를 해도 앞으로 관리 쪽에 쓰긴 쓰는데, 조경사반들 얘기를 하실 때 조경 같은 건 앞으로 자꾸 줍니다. 나무 쓰임새도 줄고, 나무 재배하던 분들이 지금 시장 수요가 자꾸 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은 구하려고 보면 아예 재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금을 올리고, 어떤 건 또 흔해가지고 막 갖다 내버리는 정도로 또 흔한 게 막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일본식으로 80% 정도의 예약을 안 하면 생산을 아예 안 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지금은 하면
장땡 한번 잡고 못하면 다 갖다 내버리고 이거는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투전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망하잖아요. 안 되니까 한두 번은 해도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조경수 요구도가 틀리니까 참조를 하세요. 기량작용 하셔야 되는데 기량작용에 의해서 질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리가 적정량만 먹어라. 너무 돼지처럼 처먹는다. 너 좀 덜 먹어라. 이렇게 해줘요. 그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고랭지 가면 이제 제가 종묘에서 생활할 때 고랭지 배추밭을 많이 갔는데 제가 처음에 CR 배추라고 그 근류군 생기지 않는 저항성 품종을 처음 보고 뵀었어요. 제가 원주 지점에다가 서울 종묘 다닐 때 그랬는데 가면 배추가 꿀통이 생긴다 그래. 꿀통. 시골 가면 꿀통. 배추 속이 썩어버려요. 더울 때. 그리고 가물 때. 이건 왜 그러냐면 가져가면 전부 석회 결핍 증상으로 판정이 나요. 석회 결핍. 그 석회 결핍 맨날 석회 쓰고 전부 석회암지대인데 왜 석회 결핍이 오냐. 물이 적어도 석회를 못 받아들여요. 석회 결핍이 와요. 석회가 많다고 해서 석회 결핍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토양이 너무 건조해 있으면 석회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배추를 사시면 가을에 꺼멓게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드문드문 박혀 있는 무들을 보셨을 거예요. 배추의 이파리 중룩이라 그래서 이파리 엽병 거기에도 그런 게. 요건 뭐냐 하면은 붕소 결핍이거든요. 붕소. 붕소 결핍은 붕소를 쳐요. 그런데 아주 미량 요소예요. 그런데 무배추에 관한 한 이건 꼭 필수 요소에 들어가요. 이거는 또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석회를 너무 많이 쓴 땅에서는 붕소를 흡수를 못 해요. 그래 알칼리성 땅이 그게 석회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알칼리성 땅이 돼버린. 산도가 7.0 뭐 넘어가면은 붕소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건 흡수를 못 해요.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그랬는데 집어 넣을 수가 없어. 석회가 많아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문지기가 딱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결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든지 이런 상관관계를 좀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상당히 다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시겠지만 딱 현지에 가면 이게 어떤 증상이다에 따라서 나무가 이거 어떻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가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된다. 그러려면 도사가 다 된 거죠. 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유기질 비료의 이제 성분인데 요거는 뭐 참고사항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질소질이 많은 게 뭡니까? 어분 같은 거 선지 이런 건 뭐 질소질이 대단히 많잖아요. 10%가 넘잖아요. 전체 물량의 10%면 엄청난 거예요. 그 건물 중이다. 그러니까 감내하시고 이런 거는 질소질이 많아서 어떤 결과가 올 거다 하는 걸 예측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시기인데요. 12시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예 그 채소 원예 같은 경우에는 12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자주 줘야 되지만 나무에 있어서는 봄, 가을, 여름에는 거의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효성 비료보다는 지효성 비료 쪽으로 주시는 게 좋고요. 지효성 비료라는 건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요즘은 그 화학 비료 중에도 장미 비료나 원예 비료들이 일본제 국산은 했다가 제가 볼 땐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쏙 들어가긴 했는데 코팅 비료가 있어요. 160일짜리, 뭐 120일짜리, 뭐 180일짜리, 360일짜리 이래가지고 그 코팅을 겉에다 해서 비효가 천천히 밖에 나오도록끔 해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뭐 나무에 주기는 너무 아깝고 비싸고 그러니까 대부분 저거 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주실 때 중요한 거는
논에나 이 밭에나 오이 재배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좋은 퇴비가 그 유기물이 뭐냐 하면 생고, 볏짚입니다. 볏짚, 생고. 볏짚 생게 참 좋은데 쓰면 토양에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 좀 많이 생기는 게 토양의 여러 가지 물리적 상황을 좋게 합니다. 생고가 그게 잘 썩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규산질이 많아가지고 왕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왕겨는 일반 토양에 많이 쓰면 선충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생고는 많이 넣으면 좋긴 좋은데 갑자기 많이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질소기아를 유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아는 허덕이는 거잖아요. 허덕인다는 건 질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볏짚이 썩기 위해서 질소를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심겨진 작물에 먹을 수 없게끔 다 뺏어 먹어 버려요. 그런데 이 썩고 나면 이제 다시 배출은 하죠, 물론. 예.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요. 그래 적정량을 해야 돼요. 논에도 볏짚을 생고를 많이 쓰게 되면 논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오래될 되면. 그런데 그게 이제 볏짚이 썩느라고 그러는데 썩고 나면 벼가 시커멓게 올라가죠. 썩기까지는 벼들이 잘 못 자라지만.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한테 생고를 많이 섞어 놓고 전층 시비 막 갈아엎어서 하게 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초기에 질소 기아 현상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적정량의 요소를 더 투여하든가 물을 자주 준다든가 해서 질소 기아가 오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물론 나무에서는 그게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요. 주로 봄, 가을이면 적정하고요. 일반 채소 원예 작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갈 겁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쓰느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시비는 그냥 흙에다가 우에다가 끼얹어 주는 건 좋은데, 좋은 비료는 그렇게 주면 휘산이 돼버려요. 많이 질소질 날아가고 흘러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휘산과 유실이 되기 때문에 흙에다 묻어주는 게 가장 비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 내 혼합, 토양에 흙에다 섞어서 이렇게 묻어주는 게 좋은데, 그건 또 나무 밑에는 또 그러기가 상당히 쉽질 않아요, 인건비.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측구시비, 이렇게 이랑을 조금씩 파서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 동그랗게 파서. 이게 팔 때 어디쯤 파면 좋겠습니까? 나무 수간에 따라서. 나무 수간이 그림을 잘 못 그린다면 수간이 이만해요. 근데 뿌리는 어디쯤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뿌리는 사실 이 수간보다 더 멀리가 있어요. 깊이는 토양의 조건 때문에 많이 못 내려가지만 이 느티나무나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이 수간보다도 더 멀리가 있습니다. 뿌리 자체가. 그리고 토양에 1m도 잘 안 내려가요. 보통 60cm 내외에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캐봐보면. 물론 토성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해요. 그러면 보통 시비를 할 때 여기다 가까이 주시면 안 돼요. 이 수관, 이걸 수관이라 그러죠. 이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하다면 L. 이건 다 배우셨을 거예요. 다 배우셨죠? 이 W보다 거의 같은 부분에다 동그랗게 파시고 주시면 제일 적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시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주나 그 옥비, 저기 살림비료 같은 건 조개탄처럼 찍어 놓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줄 때 이 정도 수준에다가 이제 파서 꽃갱이 같은 걸 찍어 놓고 이렇게 들어갈 만큼 해 놓고 밟아서 흙으로 덮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림비료 같은 거를 정원에서도 쓰시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시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간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데 관리상에 조금 고급 쪽인데 요거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건 실습을 하면 참 좋은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감을 때 좋은 나무는 물로 줍니다. 예전에는 소나무를 심으면 소나무는 아예 못 살려 이랬어요. 30년 전만 해도. 에이, 소나무 캐다가 심어봐야 안 살아 이랬어요. 지금은 소나무를 더 잘 살립니다.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소나무 거의 안 죽어요. 분뜰 때 잘 뜨면 잘 살려요. 약 주지요, 수간주사 주지요, 이래가지고 잘 살립니다. 근데 기본은, 모든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TRU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조경수를 뜨면 뿌리가 몇 프로나 잘리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98%, 99%가 잘려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물론 나무 자체에 있는 영양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견디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견디는 경우가 있지만 바로 잎이 피고 잎이 핀 나무에 한해서는 그 잎을 다 지탱하고 동화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물이라든가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죠. 뿌리가 망가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는 작용을 제한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조경사 자격이 없어요. 딱 보면 이 나무를 캤다. 나무를 그대로 갖다 놓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무리가 오는 거예요. 수간을 나중에 요거는 화렵수니까 낙엽수니까 요건 요 정도 잘라도 다음에 눈이 어디쯤에서 나올 거다 하는 걸 예측을 해서 내년쯤이나 후내년쯤 뿌리가 내린 다음에 수간이 안 망가질 정도로 하고 전지를 다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옮겨놓으면 아이고 먹을 건 없는데 식구는 많고 이거 죽겠다 하고 뿌리에서 벌어오질 못하니까 에이고 모르겠다 나 지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는 자꾸 늘어가고 이 집에 숟가락이라도 하나 덜 나고 딸을 양녀로 막 줘버렸잖아요. 딸 귀한 집에 줘버리고 식모로 애라도 보면 애 보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이 식물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양은 뭐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11양은 솔직히 이런 나무에 얼마를 줘다 하는 공식적인 걸 만들어 봐야 무용지물이에요. 왜? 흙에 따라서 되고 제일 문제가 나무 조경수 관리에서 월동 관리하고 다 관련이 되지만 나무를 심을 때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절개지가 많지 않습니까? 절개지를 해서 앞에 돋은 흙이 있고 원땅의 흙이 있을 때 뒷면에 축대가 높거나 그러면 이 뒤쪽은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되죠. 지하 수위가 높을 수가 있고 물이 빠짐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나무 심는 데는 대개 그냥 평지보다는 약간의 경사지가 나무 생리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농사 지으시려면 굳이 논처럼 판판한 밭을 고르는 것보다 약간의 경사지가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수도 그렇고 채광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이게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물도 필요하지만 영양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해요.
밖에 크는 잘 크는 오이를 집안에다 들여놓고 온도 조건, 영양 조건, 햇빛 조건 다 맞춰봐요. 제대로 과실이 안 달립니다. 바람이 없으면 안 돼. 바람이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식물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거기에서 전부 이 지구상에 사람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적당한 바람이 필요한 겁니다. 냉해를 받아가지고 안 커요. 고추대가 빨갛게 변하면서 뭐 대부분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해. 고추 같은 경우는 14도 이하가 내려가면 냉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 커요. 그러니까 고추를 빨리 심는다고 빨리 먹는 건 아니다.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지온이 최저 10도는 돼야 심어야 어느 정도 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추는 여기 옛날에는 어린이날 기준에서 어린이날 정도 돼야 냉해를 안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기온이 조금 또 변하기도 하는데 4월 25일은 넘어야 대충 살아요. 그래서 하여튼 5월 달에 심는다고 보시는 게 제일 맞아요. 고추. 네, 이쪽 지방은. 그래서 동해와 냉해가 있는데 동해, 냉해. 냉해는 이거는 둘 다 작물에 따라 틀린다. 근데 동해는 하여튼 얼어서 해를 보는 거고 냉해는 온도가 내려가서 보는 거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만상과 조상도 마찬가지다. 만상은 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상은 가을에 서리가 빨리 오는 거죠. 예정 시기보다 빨리 오는 거. 그 다음에 상열이라는 건데 재작년인가 수목에 이 현상이 많이 왔어요. 얼어가지고 나무 껍질이 찌개져요. 나무 통도 찌개져요. 백일홍 같은 거 많이 찌개지고 상열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던 사람이 4년 전에 재작년 3년 전이구나. 백일홍을 올렸는데 다 껍질이 떠버렸어요. 그리고 백일홍밭이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세 군데의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팔만큼 8점 굵기 이 정도 됐었는데 다 버렸어요. 산에 있는 건 괜찮은데 평지 논바닥처럼 평지에서 거름 주고 했던 건 그래서 자기 평생에는 이제 백일홍 안 심어하고 선전하는 사람 100% 다. 왜 산에 있는 걸 살고 봤더니 거름 주고 죽어요? 그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호강스럽게 큰 사람은 조금 고생스러우면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틀려요. 나무가 온실에서 큰 나무하고 밖에서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크는 나무하고 이 조직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부지방에 조경을 할 때 순천에 철쭉은 안 써 이래요. 가을에. 전주 거는 써. 저기 소백산 건 써. 이런데. 그런 걸 따집니다, 지금. 순천 거 확실히 무르게 커요. 순천서는 철쭉을 1년 반이면 조경수로 팔 수 있어요. 전주에서는 2년이 넘어야 돼요. 6개월 차이죠. 옛날에 이천에서 조경수 재배를 하겠다고 철쭉하고 회양목을 많이 심었었어요. 이천서는 심어보니까 철쭉은 3년 길러야 팔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회양목은 2년 반을 길러야 팔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경쟁력에서 기간이 배는 걸리니까 손들어 버려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봄 한 달, 가을 한 달 생육 기간이 짧잖아요. 그게 또 엄청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게 5월 그래서 친구 간에도 그러잖아요. 옛날 5월 하루 햇빛이 무서운 거 몰라? 그 얘기가 그런 경우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시골에 살 때는 하진 날 아침에 심은 옥수수는 먹고 저녁 때 심은 옥수수는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한번 파종해봐라, 심어봐라 이래가지고 심은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뭐 이제 농대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생육이라는 게 조생계가 있고 중생계, 만생계라는 게 다 있잖아요. 작물별로. 그러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생계면 정상적인 일조량에서 75일 이하면 뭐 조생계다. 중생육은 뭐 85일이다. 만생계는 95일 이상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얘기를 하고 아니까 이제 그래. 고추도 조생계가 있고 중생계, 만생계가 있어요. 고추 종류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맞춰야 되고요. 원예작물에서는 그게 아주 심하게 따져야 돼요. 사과도 물론 종용수로 쓰긴 쓰지만 잘 안 쓰지만 부사 같은 거는 만생계입니다. 늦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평이나 이런 데서는 부사를 심으면 당도가 덜 나와요. 이 빛에 익질 못해요. 그래서 빨리 익히려고 밑에다가 은박지 깔아서 광량을 높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해봐보면 저는 강의를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이 표 같은 거,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 원고 쓰기도 쉽고 보기도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머리를 짜고 이것저것 해서 글로 그냥 이렇게 적당하니까 저는 힘들었는데 실제 보기에는 별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하튼 뭐 능력이 그까지라고 보시고 그걸 잘 읽어보시면 내용은 다 있어요. 그 사진 한 장 못지않게 한 줄에 돼 있는 게 함축돼 있고요. 근데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